감나무밭의 냄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 맡으면 잊히지 않는 냄새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하죠. 어떤 장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코로 먼저 기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한 마을의 평온을 통째로 찢어놓는 데에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2004년 5월 초, 경상남도 변두리의 작은 군준, 화상은 새벽 공기는 눅눅했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는 날 특유의 기압, 피부에 달라붙는 습기,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올해 첫 장마 기운이라고 부르는 그 불쾌한 무게감. 화상훈의 외곽, 논과 밭 사이로 길게 뻗은 감나무밭이 있었습니다. 감나무는 아직 푸르렀고 땅에는 밤새 떨어진 잎들이 검게 젖어 붙어 있었습니다. 밭 끝에는 작은 수로가 지나갔습니다. 농수로. 이 지역 사람들에겐 생명줄 같은 물길이죠. 그날 새벽 감나무 밭으로 향한 사람은 김덕수, 68였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산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농부. 그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덕수 영감은 시계보다 정확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김덕수는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풀을 베는 낫과 작은 물통을 챙겨 밭으로 나섰습니다. 전날 밤 비가 살짝 내린 탓에 흙길은 진창이었고 트랙터 바퀴 자국이 물을 머금어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는 신발 밑창이 지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투덜대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또 길이 이 모양이네. 비 오기 전에 얼른 해야 하는데. 그렇게 밭 안쪽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바람이 한번 훅 불어왔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바람. 그런데 그 바람에 섞인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뭐지? 정도였습니다. 비가 온 뒤라 비료 냄새가 섞일 수도 있고 수로에 죽은 쥐나 개구리가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그런 냄새가 드물지 않죠. 하지만 이 냄새는 달랐습니다. 지독하게 달큰하고 혀끝에 들러붙는 듯한 역한 단내. 김덕수는 본능적으로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갈수록 그 냄새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졌습니다. 저쪽이다. 수로 쪽이다. 그는 낫을 손에 쥔 채 조심스레 수로로 다가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풀들이 무성했고 젖은 잎이 발목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마리였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구름처럼 때로 떠다녔습니다. 농부는 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리가 그렇게 몰려드는 곳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수로, 가장자리, 젖은 잎더미 뒤에서 푸른색 폴리프로필렌 포대 하나가 반쯤 잠긴 채 걸려 있었습니다. 사료나 농산물 담는 그 흔한 포대. 입구는 빨간 비닐끈으로 아주 단단히 묶여 있었고 바닥 쪽은 뭔가 안에서 밀어 올린 듯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낫 손잡이로 포대 가장자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포대 표면이 움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살아 움직인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구더기와 벌레가 표면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알아차린 김덕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농부의 손이 떨린 건 그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경계가 깨질 때 누구든 흔들립니다. 그는 입으로 욕을 내뱉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누가 또 개나 돼지 사체를, 이놈의 인간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동물 내 냄새가 아니다. 농촌에서 평생 산 사람은 냄새로 구분합니다. 비린내, 썩는 내, 분뇨의 암모니아 냄새, 피비린내. 그런데 지금 이 냄새는 그것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 느낌. 김덕수는 포대에 벌어진 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인 것은 털이나 비늘이 아니었습니다. 희뿌연 피부, 그리고 사람의 피부에서만 보이는 특유의 결. 그는 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피가 쏠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낫이 손에서 떨어져 지늘게 박혔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 행동은 인간이 공포 앞에서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반응이었습니다. 도망. 김덕수는 감나무밭을 빠져나오며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바지와 팔꿈치가 진흙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마을 회관까지 달리는 동안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는 문을 벌컥 열어젖혔고 안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던 이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영감, 뭐야? 귀신 봤어? 김덕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감나무밭 방향을 가리켰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람이다. 수로에, 포대에, 사람. 그 말 하나로 회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장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2004년, 아직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번호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파출소죠. 지금 감나무밭에서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야 합니다. 뒤로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고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반, 공포 반. 누군가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요즘 이상한 차가 자주 보였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순간 사람들은 모두 탐정이 되고 예언자가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이 보아온 모든 풍경을 사건으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죠. 오전 8시 30분 무렵 경찰차 2대가 흙길을 튀기며 감나무밭 가장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형사팀장 강재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훑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현장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강재호는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뒤이어 법의관 윤소연이 장갑과 보호복을 챙겨 들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었지만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읽어내는 눈. 노란 통제선이 쳐졌고 경찰은 구경꾼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통제선 밖으로도 넘어왔습니다. 몇몇 젊은 순경들은 마스크를 급히 올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윤소연은 포대 주변을 먼저 촬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대를 조심스럽게 수로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대 아래에서는 검붉은 물이 조금 흘렀고 물 위로 기름막 같은 것이 얇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매듭을 유심히 봤습니다. 단단하네요. 그냥 묶은 게 아니라 풀릴 생각이 없게 묶었어요. 강재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여기까지? 윤소연은 대답 대신 포대 입구의 매듭을 가위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벌어지는 순간 주위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등 뒤가 서늘해집니다. 열리는 순간이라는 건 늘 무섭습니다. 어떤 문이든 어떤 포대든 열리기 전까지는 희망이 남아있지만 열리는 순간부터는 현실만 남거든요. 윤소연은 포대 안을 확인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 그녀가 흔들렸다는 뜻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절차가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쉽지 않겠습니다. 강재호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다가갔다가 다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가 보고도 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를 나는 압니다.
사람은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한번 거부를 합니다. 특히 그것이 너무 비정상적일수록요. 그때였습니다. 감나무밭 서쪽 수로에서 조금 떨어진 풀숲 쪽에서 경찰견 한 마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거칠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나 있게 끊어지듯 경고하는 소리. 강재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꽂혔습니다. 그는 짧게 손짓했습니다. 저기, 확인해. 비는 그 순간부터 조금 더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하늘이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도 알았습니다. 이건 포대 하나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여기는 버린 곳이 아니라 숨긴 곳이라는 걸. 그날의 감나무밭은 그렇게 두 번째 비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일 1장에서 감나무밭의 수로는 우연히 걸린 포대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장을 밟아본 사람들은 바로 합니다. 어떤 사건은 시작부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위장한 선택일 뿐입니다. 비는 오전 내내 가늘게 내렸습니다. 화상군 형사팀은 감나무밭 서쪽 풀숲에서 흙이 어설프게 덮인 자국을 확인했고 경찰견이 지저댄 지점마다 사비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땅은 생각보다 얕게 파여 있었습니다. 겨우 30cm. 마치 대충 덮어도 안 들킬 거니라 확신한 사람처럼. 강재호 팀장은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소연 법의관 역시 현장에서 필요한 것만 지시했습니다. 사진, 위치 기록, 토양 채취, 곤충 채집. 이때부터 현장은 풍경이 아니라 증거의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사람의 선해를 전제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날 오전 추가로 발견된 포대들에서 회수된 것은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누군가를 되돌려 놓는 일은 이 사건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기대였죠. 현장 수습이 끝나자 시신은 군립병원 연관실로 옮겨졌습니다. 외부에는 살인사건 추정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강재호는 아직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사란 원래 그래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단어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단어는 기정사실이 되고, 기정사실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때때로 진실을 놓치게 하거든요. 연관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하고 현실적입니다. 윤소연은 보호복을 정리하며 강재회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목표는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피해자 이상의 존재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직업, 집, 가족, 누군가의 세계를 통째로 빼앗긴 사람이 최소한 누구였는지만큼은 기록되어야 하니까요. 부검실의 조명은 흰색이지만 그 흰빛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빛, 숨길 틈이 없는 빛. 윤소연은 절차대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체격, 연령 추정, 외상 흔적, 그리고 사망 원인 가능성. 그녀는 목 부위를 확인한 뒤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교훈, 좌우, 헨, 넓고 비교적 일정합니다. 강재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질식,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윤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불뼈, 손상 소견도 있습니다. 강한 힘이 뒤에서 오래 가해진 흔적이에요. 그 말은 곧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힘을 풀지 않았다는 뜻. 윤소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더 조심스러운 톤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손목, 발목 쪽에 결박 흔적이 의심됩니다. 멍의 형태가 일정해요. 여기서부터는 수사팀의 공기가 바뀝니다. 결박은 통제를 의미하고 통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뜻이죠. 윤소연은 위 내용물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기록을 남겼습니다. 위 내용물이 거의 없습니다. 장시간 음식 섭취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재호는 한쪽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는 장면. 그리고 그 어딘가가 감나무밭처럼 탁 트인 곳이 아니라 사람 눈에서 완전히 벗어난 닫힌 공간일 가능성. 이때 윤소연이 가장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은 곤충으로 더 좁힐 수 있어요. 그녀는 현장에서 채집한 구더기 샘플을 가리켰습니다. 그 작은 생물들이 이 사건의 시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늘 소름 돋습니다. 생명이 끝난 곳에 가장 먼저 모여드는 생명체가 역설적으로 진실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 윤소연은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기온과 성장 단계로 보면 사망 시점은 4월 29일 밤에서 31일 새벽 사이, 대략 2주시 A02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강재호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 한 줄을 더 적었죠. 연휴 첫날 밤, 연휴는 사람을 들뜨게 합니다. 들뜬 날에는 실종도 이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숨어버리기도 쉬워요. 범인은 그런 날을 좋아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범인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방심이 커지는 시간을 골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검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방송과 전단을 준비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긴 가족들이 혹은 어쩌면 하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을 가족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경찰서 당직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해 붉어진 눈.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계속 떨렸습니다. 강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라주며 그들이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가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형사에게도, 가족에게도. 진실이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강재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이름 이하윤 엘리 하윤 24세. 거주지 화산군 인근. 직업 인천의 의류공장 근무. 마지막 통화 4월 29일 오전 오늘 내려가요 라는 짧은 말. 아버지는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하윤이가 이번엔 집에 오면 약혼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기다렸습니다. 연휴라 버스도 막히고 배터리도 나갔을 거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 슬픔이 몸을 이길 때 나는 소리입니다. 강재호는 신원 확인을 위해 사진과 특징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얼굴은 지금 단계에서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윤소연도 그건 원치 않았습니다. 가족이 받아들일 충격이 너무 큽니다. 대신 강재호는 다리 쪽에 남아있던 오래된 흉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맞아요. 저 흉터 초등학교 때 넘어져서. 아버지의 눈이 꺼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확인이었습니다. 이하윤은 실종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수사 방향은 뚜렷해집니다. 누구인지가 확인되면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찾을 수 있고, 어디서 사라졌는지를 찾으면
누가 데려갔는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강재호는 곧바로 마지막 동선을 물었습니다. 하윤 씨가 어디서 내린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국도 3거리요. 화산군 들어오는 큰 갈림길. 오후 4시쯤이면 도착한다고. 그 순간 강재호의 머릿속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국도 3거리. 화산군의 입구이자 사람과 차가 가장 많이 섞이는 곳. 그리고 이런 곳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수사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버스 회사, 운행표, 기사 진술. 강재호는 기사에게 이하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빨간 보스턴백 들고 있던 아가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차 시간은요? 3시 조금 넘어서요. 삼거리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각이 윤소연이 제시한 사망 추정 시각과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윤은 16시 이후 사라졌고 이후 안희 씨의 이 시 사이에 숨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최소 몇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몇 시간이 범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4년에 화상훈 국도 3거리에는 지금처럼 촘촘한 CCTV가 없었습니다. 민간 카메라도 드물었고 그마저도 화질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재호는 통신사의 기지국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시대에 가능한 최선의 추적이었죠. 그리고 밤늦게 담당자가 종이를 한 장 들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마지막 수신 3거리에서 남쪽으로 빠지는 지름길 방향입니다. 강재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3거리에서 하윤의 집으로 가는 길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큰 도로를 타고 마을을 지나가는 넓고 밝은 길, 다른 하나는 사탕수수밭 혹은 옥수수밭 사이로 난 좁고 외진 지름길. 강재호는 펜으로 지름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로 갔다. 그가 확신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범인은 효율을 택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 소리가 묻히는 곳, 그리고 누가 누구를 태우고 가도 눈에 띄지 않는 길. 수사팀은 곧바로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도 3거리 주변 상인 탐문, 지름길 주변 거주지 확인, 오토바이 수리점, 농협 사료, 판매처 확인. 해야 할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강재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장 근처 순찰을 돌던 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삼거리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요. 그날 이상한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우비를 깊게 뒤집어 쓴 남자가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강재호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지점에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보통 비가 오면 우비를 입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 우비를 입는 사람은 대개 비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시선을 피하려는 사람입니다. 강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삼거리 붙는다. 한 명도 놓치지 마. 그리고 화상군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에 숨을 고르는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남자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마음이 정리되니까요. 그런데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유가 너무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질 때입니다. 그럴듯함은 진실이 아니라 종종 함정입니다. 화상훈 경찰서의 형사관은 그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탁했고 커피는 식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이하윤 24이라는 이름이 빨간 펜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간표가 그려졌습니다. 4. 2956 전후 국도 3거리 하차 4. 2922중 2.0연사 3주 2210 사망 추정 5. 초 감나무밭에서 발견 강재호 팀장은 그 시간표를 한참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굵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사라진 시간 48시간. 그 사이가 범인의 무대였다. 그때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유족이 말한 그 남자. 전 남자친구요. 강재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박대식, 이름은 이미 수사 서류 상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대식 27, 화산군 토박이, 일용직과 운송일을 전전했고 성격이 거칠며 술과 돈 문제로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족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따라다녔다. 집에 찾아와 난리를 쳤다. 다른 남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건 솔직히 말해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흔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강재호는 침착하게 팀을 나눴습니다. 한 팀은 박대식의 동선을 확인하고 다른 팀은 그를 즉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식은 다음 날 낮 집에서 잠을 자다 끌려오듯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왜 이래요? 나 뭐 잘못했어요? 강재호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사건을 상대하는 형사였습니다. 조용히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직접적인 현장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로 근처에서 발견된 포대를 찍은 사진. 사람의 상상력이 사진보다 더 잔인할 때가 있으니까요. 박대식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 그 짧은 찰나를 강재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하윤 씨, 알죠? 박대식은 시선을 피하며 대꾸했습니다. 알죠. 근데 그게 왜 나랑 상관인데요?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찾아갔다는 진술이 있어요. 그건 그냥 억울해서 한두 번 간 거지. 강재호는 단어를 아껴가며 몰아붙였습니다. 4월 29일 오후 4시부터 밤까지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박대식은 처음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 안 난다는 말을 꺼내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럴 때 형사는 질문을 바꿉니다. 시간보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그날이 연휴 첫날이었어요. 사람들 고기 사고, 술 사고, 붐비는 날. 당신 뭐 했습니까? 박대식은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다. 집에 있었어요. 자고. 강재호는 곧바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봤죠?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있었다. 는 말은 때때로 진실일 수도 있지만 수사에서 최악의 말입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그때 한 형사가 박대식의 오른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길게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미 딱지가 앉아 있었지만 상처 주변 피부가 아직 붉었습니다. 강재호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손은 왜 그래요? 박대식은 반사적으로 손을 숨겼습니다. 뭐 철망에 긁혔어요. 언제요? 며칠 전에요. 강재호는 그 대답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발버둥치면 손톱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어디인지 압니까? 손등입니다. 박대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이런 장면이 저는 늘 불편합니다. 수사는 냉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몰아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그 압박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데도 태연합니다. 그래서 형사는 표정만 믿으면 안 됩니다. 강재호는 윤소연에게 상처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상처의 형성 시기, 긁힌 방향, 금속 성분 여부,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세물질 채취. 윤소연은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자는 말은 사건에게 시간을 주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호는 상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팀장,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민들이 불안해해요. 빨리 용의자부터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재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용의자는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강재호의 표정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수사라는 건 늘 두 개의 싸움입니다. 범인과의 싸움, 그리고 빨리 결론 내리려는 세상과의 싸움. 그 사이 화상군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감나무밭 귀신, 처녀 귀신, 올해 첫 장매에 뭔가 씻겨 내려왔다는 말. 사람들은 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으로 덮어버립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소문이 제일 싫습니다. 소문은 진실을 숨기고 범인에게 안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정적인 진술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2명이 마을 입구의 작은 잡화점, 사실상 불법 카드판이 열리기 쉬운 곳을 다녀온 뒤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박대식 29일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여기 잡화점에서 놀았답니다. 강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주인 최 씨요.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들 최소 3이 같은 말 합니다. 강재호는 곧바로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확실해요. 날짜. 연휴 첫날이라 기억한다고요. 그날 손님 많았고 박대식이 크게 싸우고 나갔다고. 그 순간 강재호는 이유가 너무 그럴듯한 세계에서 한 발 벗어났습니다. 박대식은 하윤의 전 남자친구이고 성격도 거칠고 동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면 그럴듯함은 무너집니다. 그날 밤 박대식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강재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잤다면서요. 박대식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건 강재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찔렀습니다. 왜 거짓말 했죠? 박대식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도박했어요. 그거 들키면 엄마가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인보다 도박이 더 무섭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숨기는 진짜 이유가 늘 이렇게 비겁하고 현실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거대하지만 거짓말의 동기는 사소합니다. 그 사소함이 수사를 망칩니다. 윤소연의 감정 결과도 뒤따랐습니다. 박대식 손등 상처는 최근 며칠 사이 생긴 격렬한 저항, 흔적과는 거리가 있었고, 금속성 미세 입자와 녹성분이 섞여 철망에 긁힌 상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 박대식은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강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나 쓰레기인 건 알아요. 근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강재호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건을 더 무섭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아니면 이 사건은 더 이상 관계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만난 악애가 됩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강재호는 화이트보드에서 박대식을 붉은 X로 지웠습니다. 붉은 X는 시원해야 하는데 그날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겹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처음이다. 삼거리.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팀장님, 삼거리 탐문에서요. 빨간 오토바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안 오는데 우비 뒤집어 쓴 남자. 강재호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죠. 얼굴을 숨긴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숨긴 거다. 그날 밤 화상구는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는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하지만 사건에서는 반대입니다. 비는 흔적을 씻고 시간은 기억을 씻습니다. 강재호는 수첩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삼거리부터 다시, 그리고 지름길 주변 전부, 집 하나씩. 여러분, 이때부터 사건은 관계에서 사냥으로 변합니다. 범인은 더 이상 감정의 폭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범인은 준비된 침묵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 없는 우비, 빨간 오토바이 사건이 삼거리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감나무밭은 폐쇄된 공포였죠. 그런데 삼거리는 다릅니다. 사람도 많고 소리도 많고 빛도 많은 곳. 보통은 그런 곳이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이 많은 곳은 기억이 얕아집니다. 강재호 팀장은 새벽부터 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팀은 버스 회사와 기사 진술을 더 촘촘히 확인했고, 두 번째 팀은 국도 삼거리로 내려가 상인과 오토바이 퀵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윤소연 법의관은 현장 팀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현장이 아니라 사라진 시간을 읽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몇 시간. 그 몇 시간은 흔적이 남기 쉬운 시간입니다. 동시에 가장 빨리 사라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국도 삼거리는 화산군의 입구였습니다. 2004년 당시 그곳은 지금처럼 신호등도 촘촘하지 않았고 CCTV는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있던 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건 결국 사람의 눈에 남은 파편 같은 기억을 한 조각씩 주워 모아 그림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 삼거리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분식 트럭, 과일 좌판, 담배와 음료를 파는 작은 가판대, 오토바이 몇 대가 길가에 기대어 서 있었고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계속 겹쳤습니다. 강재호는 그 혼잡함을 보자마자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누굴 태우고 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봤겠네. 그때 한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장소죠. 나는 이 대화를 들으면 늘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범인의 완벽함은 범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 만들어주는 빈틈일 때가 많거든요. 삼거리 탐문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건 대체로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연휴 첫날, 손님 많았죠. 아가씨, 글쎄요, 하루에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다 오토바이죠, 여긴. 수사는 여기서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강재호는 질문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날 누구 봤냐가 아니라 그날 이상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기억은 사람보다 이상함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효과를 냈습니다. 삼거리 한쪽 오래된 차양 아래에서 얼음을 갈아 음료를 파는 작은 노점이 있었습니다. 주인인 초억자 가명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고 형사들이 다가오자 손에 묻은 설탕물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아가씨. 맞아요. 기억나요. 강재호가 숨을 멈추듯 물었습니다. 왜 기억나십니까? 최억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꺼냈습니다.
보통 젊은 애들은 오면 달달한 거 먹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속이 안 좋다면서 물만 달라더라고요. 얼음물. 얼굴이 창백했고 짐이 2개나 있었어요. 빨간 가방 하나랑 작은 가방 하나. 이런 디테일이 나오는 순간 수사팀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억이 있다는 말은 수사에서 사실상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강재훈은 조심스럽게 이어 물었습니다. 그 뒤에요. 누구랑 이야기했습니까? 오토바이든 차든. 초옥자는 손에 쥔 얼음통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오토바이 하나가 뱅뱅 돌았어요. 여기서요. 뱅뱅 돌았다? 네, 딱 우리 삼거리 주변만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은 손님 보이면 바로 붙는데 그 사람은 한 번에 안 붙고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그러다가 아가씨 옆에 붙더라고요. 강재훈은 손가락으로 도로를 짚었습니다. 그 오토바이 색 기억납니까? 최옥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빨간색. 근데 새빨간 게 아니라 오래돼서 색이 바랜 빨강. 군데군데까진 빨강. 형사들이 눈을 교환했습니다. 삼거리 탐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키워드가 빨간 오토바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골의 빨간 오토바이가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강재호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얼굴 봤습니까? 최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헬멧이. 그 앞에 유리 달린 거. 얼굴 다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최옥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우비를 입었어요. 강재호가 되물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까? 아니요. 그날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습하고 덥고 뭔가 뿌옇게만. 그런데도 우비를 깊게 뒤집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더운데. 나는 이 부분에서 늘 소름이 돋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우비를 입는 이유는 몇 가지뿐입니다. 추위를 타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자기를 감추는 사람. 그리고 수사에서 가장 무서운 감춤은 얼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감추는 것입니다. 최옥자는 계속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어요. 덩치가 좀 통통한 편, 등판이 넓고 어깨가 둔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세 보이는 체형. 강재훈은 마지막을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오토바이를 탔습니까? 최옥자는 아주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인간적이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랑 이야기를 좀 길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탔어요. 짐도 뒤에 올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최옥자는 도로 너머 좁은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삼거리에서 한참 벗어나 밭 사이로 이어지는 길.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단순히 지름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길로 들어갔어요. 강재호는 현장에서 바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삼거리에서 이하윤의 집으로 가는 길은 2개. 큰 길은 밝고 사람들이 있고 차도 많습니다. 지름길은 빠르고 어둡고 사람 눈이 닿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들어갔다면 누구 집으로든 창고로든 금방 사라질 수 있겠네요. 형사 하나가 말하자 다른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까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오토바이는 소리가 남아요. 강재호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의 배기음은 차량 번호보다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장난 소리는 더 그렇죠. 그래서 팀은 지름길 주변 주민 탐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밭 사이 길은 생각보다 더 좁았습니다. 양쪽에 키 큰 작물이 서 있으면 길은 터널처럼 변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고 안에서 맴돕니다. 그 길을 지나며 강재호는 속으로 확신했을 겁니다. 여기라면 비명도 엔진 소리도 다 묻힌다. 나는 여기서 하나 더 말하고 싶습니다. 범인은 아마 이 길을 처음 이용한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지름길을 택하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예요. 진짜 지름길을 아는 현지인, 혹은 지도를 사건의 도구로 쓰는 계획자. 지름길을 따라 들어가 2km쯤 갔을 때 작은 집들이 드문드문 나왔습니다. 그중 한 집의 마당에서 일하던 노인이 형사들을 보자 담배를 털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오토바이 소리 났지? 강재호가 바로 물었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노인은 손가락으로 공기를 두드리며 흉내냈습니다. 팍팍팍. 그런 소리. 배기구가 깨졌는지 원래 그런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어. 형사들은 다시 눈을 교환했습니다. 왔다 갔다는 건 단순 통행이 아니라 뭔가를 옮기는 동선일 가능성을 키웁니다. 강재호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시간은요? 노인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TV 끄고 누울 때쯤이었으니까 한밤중 지난 다음이었지. 그 한 문장은 윤소연이 제시한 사망 추정 시간과 포개졌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선명해졌습니다. 삼거리에서 지름길로 진입, 외딴 곳으로 이동, 그리고 밤중에 오토바이에 왕복. 강재호는 수첩을 덮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 동선, 여기 어딘가에 닫힌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닫힌 공간은 대부분 농촌에서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창고, 축사, 도축장, 사료창고, 물이 있고 바닥이 닦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람 눈이 닿지 않는 곳. 수사팀은 길 주변의 작은 수리점과 주유소, 그리고 농자재를 파는 곳까지 훑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수리점 주인이 말했다는 말이 강재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빨간 오토바이요. 그 동네에 한 대 있긴 해요. 예전엔 뒤 시트가 찢어져서 노란 스펀지가 보일 정도였는데 최근에 새 걸로 갈았어요. 강재호는 바로 되물었습니다. 언제 최근? 연휴 지나고 바로요. 5월 초. 그때 와서 급하게 갈아달라더라고요. 그 급하게라는 단어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사람은 보통 시트가 찢어져도 며칠은 탑니다. 돈이 없으면 더 그렇죠. 그런데 급하게 바꾼다. 뭔가가 탈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 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강재호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름길 주변, 빨간 오토바이, 보유 가정부터 외딴 집, 축사 있는 집, 창구 큰 집, 전부.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수사팀은 지름길 끝자락에 외딴 구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는 낮게 깔렸고 밭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작물 잎들이 서로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순간에 인간의 뇌는 참 잔인합니다. 소리가 소리를 부르고 상상이 상상을 부릅니다. 사건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머릿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팍팍팍. 강재호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름길 끝의 흙길, 모퉁이에서 낡은 빨간 오토바이 한 대가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집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형사들은 동시에 같은 걸 봤습니다. 오토바이는 낡았는데 시트는 유난히 새까맣고 번들거렸다. 강재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찾았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차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사는 가능성의 단계가 아니라
문 앞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문 앞은 늘 두렵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되니까요. 하지만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서 수사는 증언에서 물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증은 가장 평범한 물건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바로 포대입니다. 포대의 글자 사건이 막다른 길처럼 보일 때 수사는 종종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단서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손에 쥐었던 것이 가장 오래 버티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밤 강재호는 회의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의 지름길과 감나무밭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펜을 내려놓고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포대. 감나무밭에서 발견된 건 무언가를 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생활의 흔적이었고 아무렇게나 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골라 쓴 도구였습니다. 범인은 포대를 구하려고 뛰어다닌 게 아니라 손 뻗으면 닿는 곳에서 꺼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포대는 범인의 집이나 작업장에 흔하게 있는 물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증거보관실에서 포대 4개가 펼쳐졌습니다. 이미 세척과 소독이 이루어졌지만 오래 남는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코를 찡그릴 때 윤소연은 오히려 고개를 조금 숙이고 섬유결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더럽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로 세상을 봤습니다. 여기 인쇄 흔적이 있어요. 포대 표면에는 붉은 글자가 발해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강한 조명을 비추면 깨진 조각처럼 드러났습니다. 기술 요원이 확대경으로 글자를 이어붙였고 윤소연이 옆에서 조용히 읽었습니다. 사료, 축산, 흥성, 강재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브랜드가 나온다는 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유통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망은 늘 기록을 남깁니다. 완벽한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범인은 피를 지울 수 있어도 거래는 지우기 어렵습니다. 기술 요원이 포대 모서리를 손끝으로 더듬더니 아주 작은 엠보싱 숫자를 찾아냈습니다. 팀장님, 여기요. H8424. 4자리.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 하지만 강재호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는 순간부터 그걸 열쇠로 취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경남권 사료 제조사 몇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성이라는 이름은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H1424라는 로트 번호는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답이 왔습니다. 흥성사료 공장 품질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H1424는 2004년 2월 생산분입니다. 돼지 비육용 배합사료 로트고요. 그 로트는 화산군 일대에 3군데 대리점으로만 나갔습니다. 강재호는 전화기 넘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리점 이름과 위치, 출고량, 전부 부탁합니다. 기록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는 흥성사료, 화산군 대리점, 화살표가 굵게 그어졌고 그 밑에 또 다른 화살표가 늘어났습니다. 대리점, 구매자. 그날 저녁 수사팀은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포대들이 매장 앞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인 중년 남자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살인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범죄가 뉴스가 아니라 내 일이 되기 쉽습니다. 장부요? 있어요. 그때는 전부 수기로 썼죠. 사장은 먼지 낀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강재호는 장부를 넘기며 구매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잠깐 말이 멎었습니다. 200명 이상. 정확히 말하면 그건 농가의 숫자였습니다. 여성 명의도 있고 부부 공동 명의도 있고 가족 전체가 드나드는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중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강재호는 팀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인을 이름으로 찾는 게 아니라 구조로 찾는다. 지름길 주변, 감나무밭 방향, 돼지 사육 또는 도축 경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이 조건으로 걸러. 윤소연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매듭 방식, 끈 종류, 도축장에서 쓰는 방식이랑 닮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흙 샘플요. 톱밥이 섞였고 연탄재 같은 검은 입자도 있어요. 밭흙이 아니라 작업장 바닥의 흔한 조합이에요. 연탄재, 톱밥, 물이 있는 작업장. 그 조합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어떤 장소를 가리킵니다. 나는 이 대목이 특히 섬뜩합니다. 범인의 직업은 종종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나는 고기를 만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오히려 피를 만져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숨어들게 만듭니다. 수사팀은 장부를 복사해 조건별로 분류했습니다. 지름길 감나무밭 인접 차량 10분 내. 남성 가장 또는 실제 사육, 도축 담당자, 돼지 사육 규모가 크거나 사설 도축 경험 외딴집 또는 창고, 축사 보유, 처음 2임 200여 가구는 이틀 만에 30가구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사라기보다 노동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수의방역, 축사위생점검, 사료 보급 실태, 조사 같은 명목으로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섣불리 살인사건 용의자로 들이닥치면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증거를 태웁니다. 농촌의 불은 빠르고 잿더미는 말이 없습니다. 첫날 방문한 집들은 대체로 평범했습니다. 돼지 냄새, 사료 냄새, 축사 소리, 그리고 가족의 소음. 아이들이 뛰고 아내가 욕을 하고 어르신이 TV를 틀어놓은 집. 이런 소란은 범죄를 숨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강재호는 이런 집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그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지만 그게 수사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의심은 넓게, 결론은 좁게. 둘째 날, 그들은 지름길 끝자락의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길 옆으로 가시나무 울타리가 이어지고 집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곳. 그중 한 구멍가게에서 물을 사며 잠깐 쉬던 형사 둘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돼지 많이 키우고 도축도 하는 집 누가 있습니까? 아주머니는 컵라면 박스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한도준 알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밭 끝에 혼자 떨어져 사는 집 있어요. 돼지도 많이 키우고 새벽에 고기 납품도 해요. 사람은 착해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이 말이 이상하게도 강재호를 긴장시키는 걸 나는 이해합니다. 착하다는 평가가 위험한 이유는 그게 외부에서 보이는 껍데기 일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마을에 착한 사람이 사건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강재호는 이름을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한도준 39. 조건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지름길 인접, 돼지 사육, 납품, 외딴 주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거리에서 나온 목격담, 덩치, 우비, 빨간 오토바이. 와도 그럴듯하게 이어질 수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형사 둘이 먼저 집 근처로 접근해 원거리에서 관찰했습니다. 울타리는 높고 촘촘했습니다. 집 뒤쪽에는 축사가 있었고
작은 창고가 별채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 낡은 빨간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체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졌는데 이상하게도 시트는 새 것처럼 검고 번들거렸습니다. 이질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특정 부분만 급하게 갈아치운 것처럼 형사 하나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대상 가정 확인, 빨간 오토바이, 시트 신품, 창고 문 잠금, 사람 인기척 적음. 강재훈은 무전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오늘은 보고만. 내일 들어간다. 그 결정을 나는 높이 평가합니다. 아니, 평가라는 말도 모자랍니다.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건 확신이 들었을 때 바로 달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범인은 달려들면 사라지지만 증거는 달려든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빗물이 흘러내렸고 강재훈은 와이퍼가 닦아내는 물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윤소연에게 물었습니다. 포대흙, 연탄재, 톱밥, 작업장 느낌이 확실해요. 윤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방향은 그쪽이에요. 그리고 포대가 흔한 집, 돼지 잡는 집, 물이 많은 집, 피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집. 강재훈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이를 악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이 무엇인지 압니다. 형사가 가장 싫어하는 결론입니다. 너무 평범한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범인의 가장 좋은 위장입니다. 그날 밤 강재훈은 영장을 준비했습니다. 긴급 이유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더 단단한 논리를 쌓았습니다. 목격 진술, 지리적 근접성, 사료포대, 로트 추적, 오토바이 시트, 교체 정황. 한 줄 한 줄이 판사의 손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모니터 불빛만 켜진 회의실에서 강재훈은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감나무밭, 지름길, 삼거리, 포대, 빨간 오토바이, 한도준. 이제 수사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을 열면 안에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무죄인 평범한 삶, 혹은 평범함의 얼굴을 한 지옥. 강재훈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끝내자. 하얀 냄새가 숨기는 것. 영장이 발부됐다는 연락은 새벽 4시를 넘겨서 왔습니다. 강재훈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부터 수사는 더 이상 찾는 일이 아니라 열어보는 일이 됩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는 누구나 평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평범함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가면이 됩니다. 5월 15일 아침, 화상군 외곽 지름길 끝자락. 한도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축사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고 멀리서 천둥이 굴러갔습니다. 비가 오기 전의 공기는 늘 눅눅하고 무거운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답답했습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무언가를 알고 말을 아끼는 것처럼. 집 앞에 도착하자 개가 먼저 울부짖었습니다. 짖음은 크고 날카로웠지만 강재훈은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표정이 굳었습니다. 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집의 주인이 내는 냄새를 경계하기도 하니까요. 이건 내 개인적인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사 현장에선 이런 편견이 종종 감각이라는 이름으로 오라집니다. 문이 열리고 한도준이 나왔습니다. 덩치는 크지 않았지만 상체가 단단했고 손은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농사꾼 손이 아니라 날이 선 일을
오래 한 사람의 손. 그는 놀란 기색을 잠깐 보이더니 금세 억지로 웃음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재호는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어는 단단했습니다. 한도준 씨, 살인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즉시 협조하십시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썰미가 있는 사람만 알아차릴 정도로 한도준의 눈동자가 집 뒤편 창고 쪽으로 한번 튀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입보다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죄책감은 감정이 아니라 반사라는 걸. 안으로 들어가자 집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냉장고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낙서가 자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사팀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여기가 정말? 이라는 흔들림. 범인이 바라는 건 바로 그 흔들림입니다. 평범한 삶은 사람의 판단을 느리게 하니까요. 강재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오토바이부터 봅니다. 마당 한쪽에 문제의 빨간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체는 낡고 붉은 도장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는데 시트만 새 것처럼 검게 반들거렸습니다. 이 불균형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화장으로만 가린 얼굴처럼. 감식반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발판 틈, 엔진 하부, 체인 커버, 시트, 고정 볼트 주변. 이런 곳엔 씻어도 남는 것들이 남습니다. 먼지, 토양, 섬유 조각. 그리고 운이 나쁘면 피. 한도준은 곁에서 말을 붙였습니다. 시트는 얼마 전에 갈았어요. 쥐가 갉아먹어서요. 강재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되물었습니다. 쥐가 요즘은 증거도 갉아먹습니까? 한도준은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창고였습니다. 창고문에는 굵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한도준은 열쇠를 꺼내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습니다. 느리다는 건 시간을 번다는 뜻이고 시간을 번다는 건 생각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수사팀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냄새가 먼저 밀려 나왔습니다. 강한 락스 냄새. 그러나 그 아래에 깔린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묵직한 냄새. 나는 이런 냄새를 하얀 냄새라고 부릅니다. 깨끗함을 가장한 냄새. 하얀 냄새는 종종 더러운 비밀을 가립니다. 창고 안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물청소를 여러 번 한 듯 반짝였고 벽면도 얼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깨끗함이 비정상입니다. 돼지 사료 포대가 쌓이고 도축 도구가 오가는 공간이 이렇게 무균실처럼 유지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석에는 초록색 사료 포대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포대 표면엔 희미한 붉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감나무밭에서 나온 것과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 감식반이 포대 로트와 인쇄 흔적을 다시 확인했고 강재호의 턱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능성이 연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도축용 갈고리, 로프, 칼들이 정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렬의 방식이었습니다. 필요해서 걸어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정리한 느낌. 범인의 정리는 늘 타인을 의식합니다. 윤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 루미놀 반응 보겠습니다. 감식반이 창고 커튼을 치고 조명을 껐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도 전에 분무기 소리가 났고 바닥과 작업대, 벽면에 용액이 고르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푸른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점처럼, 그 다음엔 얼룩처럼, 바닥에, 작업대 아래에, 벽면 높이에도 튄 자국, 흐른 자국, 닦아낸 자국.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서 아주 많은 것을 흘렸고 아주 열심히 지웠다는 사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윤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혈흔 반응. 양이 큽니다. 법적으로 루미놀은 혈액 가능성을 보여줄 뿐 곧장 사람의 피라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압니다. 이 정도 패턴은 단순 도축으로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 공간이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가 많아서 지운 게 아니라 지워야 할 게 있어서 지운 것. 한도준은 문개에 서서 푸른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얘졌고 목젖이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말을 삼킨 흔적. 어떤 사람은 죄를 입으로 부정하지만 몸은 늘 먼저 고백합니다. 수색은 더 세밀해졌습니다. 바닥 타일 틈, 배수구, 물탱크 주변, 창고 천장 위 선반까지. 범인은 큰 증거를 없애도 작은 증거를 놓칩니다. 인간의 손은 완벽하지 않고 범인은 인간입니다. 물탱크 옆 벽면 균열 사이에서 감시교원이 금속성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핀셋으로 조심히 끄집어내자 얇은 은색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 끊어진 잠금 장치, 펜던트 뒤편에 작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HOI, 강재호는 목걸이를 증거 봉투에 넣고 윤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윤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물건이 나오는 순간부터 창고는 단순 작업장이 아니라 범행 장소가 됩니다. 강재호는 유족에게 사진을 전송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답장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마음이 꺼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윤이 거예요. 그 짧은 문장이 수사팀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곳은 의심의 공간이 아니라 확정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은 늘 가장 작은 틈에서 나옵니다. 천장 선반 위 낡은 방수천에 감싼 도구 꾸러미가 발견됐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한 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소연은 칼의 날이 아니라 손잡이 틈을 봤습니다. 칼날은 씻으면 반짝이지만 손잡이 틈은 씻어도 숨습니다. 그녀가 확대경으로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미세 조직 있어요. 육안으로는 점도 아닌 점. 그러나 DNA는 점보다 더 잘 말합니다. 감식반이 즉시 채취했고 광격청 검사실로 긴급 비교를 요청했습니다. 한도준은 그 장면을 보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른다고 말하려는 얼굴이었지만 눈이 이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강재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도준 씨, 살인 및 사체송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딸깍이라는 소리가 그날따라 더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한도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체포가 더 무섭습니다. 무력감이 아니라 계산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말을 아끼는 사람은 끝까지 말로 싸우려는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가족이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은 늘 진짜입니다. 그 진짜 울음이 범인의 진짜와 섞이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그 혼란이 싫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울음만으로도 충분히 잔인한데 범인의 가족까지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범죄는 한 사람만 망치지 않습니다. 주변까지 닿습니다. 아주 넓게.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한도준은 창밖을 멍하니 봤습니다. 강재호는 그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낯설게 평온한 얼굴.
그 평온함은 죄책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제 문 안쪽에서 벌어질 일은 수색이 아니라 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범인은 칼보다 말이 더 날카롭습니다. 강재호가 의자를 끌어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설명해야 합니다. 한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길고 가장 더러운 밤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의 끝, 조사실 문이 닫히면 세상은 두 겹으로 갈라집니다. 밖에는 소음과 규칙이 있고 안에는 사람과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거의 언제나 말보다 먼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한도준은 의자에 묶인 듯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의 수갑이 금속 의자 고리에 걸려 있었고 형광등은 그의 얼굴 위에만 유난히 밝았습니다. 강재호는 맞은편에 앉아 파일을 정렬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범인에게 시간을 주는 건 방어벽을 세울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도준 씨, 오늘 압수수색에서 나온 목걸이 확인됐습니다. 한도준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길에서 주웠을 수도 있잖아요. 강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었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당신 창고에서 나온 칼 손잡이 틈의 조직 샘플, 지금 광역청에서 비교 중입니다. 그 말에 한도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증거보다 검사 결과에 더 약합니다. 증거는 해명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과는 해명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윤소연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표정은 피곤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강재회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강재호는 그것을 보자마자 목소리 톤을 바꾸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떴네요. 한도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재호가 말했다. 조직 샘플, 피해자 이하윤 씨와 일치합니다.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한도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죄책감인지 계산인지 혹은 단순한 체념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겠죠. 하지만 나는 이런 순간을 여러 번 봤고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사람도 딱 하나의 숫자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DNA는 변명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니까요. 한도준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누가 내 칼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강재호가 즉시 받았습니다. 누가 당신 창고에 들어와서 당신 칼을 쓰고 당신 포대에 넣고 당신 오토바이를 타고 당신 집 앞 지름길로 빠졌다고요? 한도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재호는 큰 소리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도망갈 틈을 하나씩 막았습니다. 우비 이야기 기억합니까?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태운 사람이 우비를 깊게 뒤집었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날 비는 약했습니다. 한도준의 턱 근육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빨간 차체, 낡은 프레임, 그런데 새 시트 교체 시점도 확인됐습니다. 연휴 직후 급하게 한도준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강재호가 마지막으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교체했습니까? 그 질문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잔인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했는지 부정할 수 있어도 왜 했는지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는 마음을 건드립니다. 한도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일정하게 돌았고
강재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기다리면 진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침내 한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담배 한 개만. 강재호는 담배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에 물을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담배는 나중에, 먼저 말부터. 한도준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목의 수갑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결정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삼거리에서 봤습니다. 강재우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피해자를. 한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들고 혼자 서 있었어요. 사람도 많았고 그게 그냥 기회처럼 보였어요. 나는 이 대목이 제일 싫습니다. 기회라는 말은 범죄를 우연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우연은 변명이고 선택은 범인의 몫입니다. 그는 기회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한도준은 자신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지름길로 데려갔는지, 어떻게 창고로 끌고 들어갔는지를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돼지를 옮겼다는 이야기처럼. 그 담담함이 오히려 공포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과정으로만 보는 인간은 이미 마음속에서 인간을 버린 사람입니다. 강재호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비를 입었습니까? 한도준은 잠깐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려고. 강재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지름길이었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대답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범인은 복잡한 철학이 없습니다. 단지 들키기 싫어서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윤소연이 한번 끼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로프 매듭 방식, 도축장에서 쓰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오래 했죠. 한도준은 별다른 반응 없이 말했다. 손에 익었으니까. 강재호는 손가락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하나씩. 그는 그 손가락으로 사건을 셌습니다. 목걸이는 왜 남았습니까? 한도준은 낮게 말했다. 몰랐어요. 떨어졌는지, 끊어졌는지. 그 말이 사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그의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강재호는 마지막 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은 왜 훼손했습니까? 한도준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의 형태를 설명하는 건 다르니까요. 설명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한도준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들킬까봐. 강재호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끝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지웠다고 말하는 겁니까? 한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재호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목걸이와 DNA와 루미놀 반응과 포대 로트 추적과 오토바이 정황에 의해 이미 둘러싸인 진실이었습니다. 수사는 감정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구조로 승부합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유치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도준은 구치감으로 이동했고 강재호는 조사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윤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끝났네요. 강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사는 끝났지. 사건은 안 끝났어. 그 말이 맞습니다. 사건은 범인 검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그날 이후의 모든 날이 사건입니다. 범인은 수갑을 차지만 유족은 기억을 찹니다. 며칠 뒤 공식 감정 결과와 보강 수사가 모두 정리됐습니다. 검찰은 한도준을 살인,
성폭력 관련 범죄, 시체송해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물증이 강했고 자백이 있었고 범행의 동선과 방식이 치밀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한도준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반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해석을 믿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건 반성이 아니라 그냥 시선을 피하는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그가 진짜로 반성했다면 애초에 그 창고에서 하얀 냄새로 죄를 덮으려 하지 않았겠죠. 판결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계획적 접근, 은폐 행위,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선고문이 읽히는 동안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유족의 울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이 더 아픕니다. 울음이 크면 아직 남은 힘이 있다는 뜻이지만 조용하면 힘이 바닥났다는 뜻이니까요. 선고가 끝난 뒤 유족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그 말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정의를 얻었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승리의 질문이 아니라 버티기의 질문입니다.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감나무밭 근처를 지나던 강재호는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잎이 흔들렸고 평범한 농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소리. 그런데 그 평범함이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범인은 악마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악마는 대부분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나쁜 사람을 경계하는 데 익숙하지만 진짜 위험은 종종 평범한 사람의 가면 아래 숨어 있으니까요.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마을에는 오래도록 락스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실제로 냄새가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집을 떠올릴 때마다 그 하얀 냄새를 같이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함으로 덮으려 했던 그 흔적이 결국 가장 더럽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이하윤의 이름은 기록에 남았습니다. 범인의 이름도 남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범인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